자, 세 번째,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청와대 행정관 술 취해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 안 주고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했어. 경찰이 출동했네? 그래서 파출소로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난동을 피웠다네? 그리고 풀려났대. 청와대 행정관. 기가 막히죠? 예. 청와대 행정관이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용인에 있는 용인 신도시에 있는 집까지 갔대. 38,000원이가 택시비가 나왔는데 술이 취해서 잠이 들어서 택시기사가 깨운 거야. 그랬더니 자기 깨웠다고 기분 나쁘다고 택시비를 안 주겠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를 잡고 흔든 거야. 폭행을 한 거지.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야, 택시기사가.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갔네? 그런데 얘가 대놓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난동을 피웠대요. 그래갖고 택시기사가 겁먹고 택시비만 받고 그냥 합의해줬대. 그래서 풀려났대. 근데 일반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구류를 산다네.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폭행죄에다가 그리고 택시비를 안 내겠다고 난동을 피운 거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웠기 때문에 그거는 며칠 구류를 살아야 된대. 그리고 즉결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착한 게 아니야. 겁먹고.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것 때문에 겁먹고 합의해준 거지. 그냥 안 다쳤으니까 그냥 풀어주라 그랬대. 두려워서. 겁먹고 풀어준 거야, 겁먹고. 지금 이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한테 그리고 경찰들한테도 그랬다는 거야. 너네 다 잘라버리겠다고. 너네 다 잘라버리겠다고. 그래,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찰들한테. 기가 막히죠?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 자, 그런데 이 청와대 행정관 범죄가 이게 하나가 아니더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목에 핏대 세우면서 욕을 했던 게 바로 골프 해제. 골프를 활성화시키라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골프를 시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공무원이 골프 접대를 받겠냐.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공무원이 골프 접대를 받겠냐 그러면서 골프를 활성화시켜라고 그렇게 이제 박근혜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최경환이가 신난다고 골프에 관련된 세금 깎아주고 생쇼를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골프 접대 받다 적발. 골프 비용 모두 민간업체 간부가 부담. 이게 2월 6일 기사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민간업체 간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새누리당 친박 핵심 보좌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실에서 재직해온 A 행정관은 몇 달 전에 한 민간업체 간부의 초청으로 함께 골프를 쳤고 골프 비용은 모두 민간업체 간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골프 비용에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나 공직기강 확립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란 점을 고려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A 행정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조만간 이를 수리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는 대충 맞는 것 같다고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민정수석실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데냐면 고위 간부들의, 특히 이제 청와대 간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그 비리가 없도록 관리 감독 지시하는 자리야. 근데 골프 접대 받았다가 걸린 거죠. 예. 참 대단한 청와대예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 왜 저기 지난달에 뭐 K하고 Y
K랑 Y를 얘기하면서 이준석이랑 뭐 몇 명 젊은 애들 불러다가 협박했던 사건 있었잖아. 십상시. 십상시 중 한 명인 옥인가 음인가. 그것도 청와대 행정관이라며. 박근혜 까는 방송했다고 이준석 협박했던 거, 그것도 청와대 행정관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청와대 행정관 범죄가 내리 3건이야. 예, 음종하니, 지금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왜 이 지랄이냐? 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지금 실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실세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민정수석실이 요 골프 접대 이런 문제로 이제 쫓겨나고 이러면서 마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벌을 안 받고, 그러니까 눈치 볼 게 없는 거야. 반장이 없는 반이나 마찬가지야. 선도부 없는 반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랄들을 떠는 거야. 3번째로.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사고를 치고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있었대. 5명인가 있대. 2013년, 14년에 얘네들 말고 5명인가 이 행정관이 잘못을 저질러갖고 나간 거야. 나가서 모두 승진했대. 공공기관에 더 높은 자리로 가서 앉았다는 거야. 그걸 청피하라고 그런다네. 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게 한마디로 대통령의 오른팔들인 거야. 청와대의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행정관을 하니까 얘네가 사고를 치고 나가도 더 승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얘네가 사고를 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사고 쳐서 물러나면 승진한다. 사고 치고 물러나게 되면 승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지. 박근혜 키즈들의 문제점이야. 친박 핵심들, 박근혜 이 키즈들이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어디 나왔냐? 김성환의 행간. 누가 김성환의 행간 좀 갖고 와봐봐. 김성환의 행간에서 그 얘기를 다뤘더라고. 기가 막히죠. 자,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했던 청와대 행정관. 요즘 시대에 누가 골프 접대 받나요? 떡하니 골프 접대 받은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지난달에 KY 이러면서 메모 흘렸던 그 청와대 행정관. 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왜 이 지랄들을 하는가? 목소리를 같이 들여봤으면 좋겠는데. 예, 요거 다시 듣기 되죠? 다시 듣기가 안 되나? 방송 듣기는 없어요? 이거 글로만 나와 있네? 예. 글로만 나와 있고,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다시 듣기는 안 돼?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어제 청와대 행정관의 만취 폭행 사건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입길에 오르내렸는데요. 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긴급 체포된 뒤에는 경찰서에서 행패까지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 골프 접대의 폭행까지 나사 풀린 청와대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 네, 택시기사가 그렇죠. 근데 집 앞에 도착해 잠을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잠을 깨웠다고 폭행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러게요. 저도 좀 술을 좀 먹고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술이 많이 취하면은 집 위치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우에는 좀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발생한 시각이 엊그제 자정 무렵에 거의 다 된 시각이었는데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광화문에서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이 용인 중동이 집인 모양인데요.
이제 택시기사가 집 앞에 다 왔으니까 손님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깨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잠을 깨웠느냐? 뭐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고요. 택시비 37,000원을 못 내겠다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예. 저는 이 다음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파출소에서 소동을 부렸는데 그냥 부린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행세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두 가지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목을 자르겠다는 건 해고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이 말이 먹혔는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불구속 이권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어도 음주소란죄든 뭐 공무집행 방해죄든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유고요. 예.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네, 뭐 요즘 근데 청와대 행정관 이름이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네요. 뭐 며칠 전에는 뭐 골프 접대를 받았다 해서 감찰에서 적발된 행정관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요즘 청와대 행정관이 마치 자판기 커피 같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툭하면 행정관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 닷새 전이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생일떡 돌리는 대신에 골프 금지령 풀어줬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바로 그 직후에 청와대 행정관이 골프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났죠. 이 대통령 얼굴에 2번을 먹칠했는데요. 이 골프 접대를 해준 곳이 방산비리 척결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방산업체였었다. 그 업체 간부였었다. 이래서 대통령이 체면을 한번 깎았고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골프 금지령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왜 골프 금지령을 해제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골프 접대를 받으니까. 네. 예. 뭐 이것만 있느냐? 그럼 자판기라는 말도 안 썼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와대 수첩파동이 있었잖아요. KY. 네. 예. 청와대 음종환 선임행정관이 말 한마디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었고요. 문건파동 역시 여기에도 이제 행정관이 등장을 하죠.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찰, 박관천 행정관과 뭐 조응천 비서관이 유출자다 이래서 지목을 받기도 했었죠. 예, 뭐 크든 작든 아무튼 청와대발 사건에는 꼭 행정관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저는 3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첫째, 이게 청와대의 권력추가 실무진한테 너무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구성상 보면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수석, 비서관, 행정관이 2급에서 5급까지 쫙 있는데요. 예. 이 보통은 수석이 키를 잡고 이제 청와대를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비서실장은 그렇죠. 총괄하는 역할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문고리 권력 3인방,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 3인방과 여당 실세위원 보좌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행정관이 실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은 그냥 왔다 가는 손님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청와대 행정관의 목소리가 세질 수밖에 없고 청와대의 기강회의가 바로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군기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기반장. 예. 이 청와대의 기강을 잡는 역할을 뭐 전체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합니까? 민정수석실?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항명파동으로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만뒀잖아요. 예. 그래서 후임으로 우병우 비서관이 이제 수석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러면 비서관 자리가 한석이 공석이 되죠. 그리고 김종필 법무, 김학준 민원비서관이 사표를 내서 그만뒀어요. 예. 그럼 세 자리가 빈 거잖아요. 이제 권오창 공직기강 비서관도 개각 작업이 끝나면 곧 사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4자리가 비는 거죠. 그런데 비서관이 4자리입니다. 그럼 비서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석만 있고 비서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니까. 일을 못 하겠네요. 예. 요즘 청와대에서 직원들이 청와대 탈출만 꿈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군기반장도 없죠. 그리고 직원들이 나갈 생각만 하죠. 그럼 기강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 청피화 때문입니다. 일을 제대로 청와대에서 못하거나 또 뭐 비리로 경질이 되면 그 책임을 응당하게 져야 되죠. 그렇죠. 뭐 어떤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영전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아, 잘못을 해도?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일기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이 들어갔는데 청와대 3급에서 5급 행정관 5명이
금품이나 향응, 뭐 각종 비위 저지르다가 적발이 돼서 경질됐거든요. 이거 봐. 그런데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정부 부처에 새 보직 받아서 그냥 다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승진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수석은 더 심각합니다. 이 성접대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 뭐 이남기 홍보수석, 최순웅 미래전략수석, 박기승 국정홍보비서관 등등 해가지고 다 사장이나 뭐 기업체, 공기업 낙하산 뭐 이렇게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무슨 일을 저지르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청피하다. 네. 뭐 이런 얘기고. 박 대통령이 뭐 인사개혁한다고 하지만 수신자가란 말 굳이 쓰지 않아도 청와대 내부 단속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참 잘 돌아가고 있죠? 박근혜 정부. 정말 완벽해.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고사에 보면 망하기 직전의 나라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 왕의 측근들이 저런 식의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난동을 피우고 정말 이 망국의 징조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딱 진성여왕 때 신라의 모습이야. 그 세금 제도가 문제가 돼서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가난한 서민들한테만 세금을 악착같이 걷고 왕의 측근들은 온갖 부정부패에 부정부패를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더 가까운 왕의 십상시들이 온갖 권력을 휘두르고 이왕구 같은 사람을 재상으로 세우려고 하고 이게 딱 그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요, 정말 이 망하기 직전에 이 중국의 많은 왕조가 망하기 직전에 저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망했어. 딱 그 모습이야.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3가지 주요 이야기는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국제적인 정세,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러시아, 미국이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잠깐만, 이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국제정세 보기 전에 요 얘기 잠깐 같이 보고 갈게요. 기사가 잘못 왔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사가 아니에요. 주소가 잘못 왔어. 이거 이왕구 기사로 왔어요. 주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주소를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김상환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했대. 뉴욕타임즈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김상환 판사, 김상환 판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대. 우리도 박근혜 규탄 기자회견 한번 할까? 박근혜 규탄 기자회견을 확 해버려? 뉴욕타임즈, 원세훈 유죄로 박 대통령 정치적 타격, 판결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국정원 문재인에게 전과자 유치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국정원이 그랬다는 얘기죠. 국정원이 문재인에게 전과자다, 유치하다, 조롱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다라고 이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즈가 이번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9일 인터넷판
한국 전직 국정원장 선거 사건 유죄 선고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실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판결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한국 고등법원은 월요일 그녀가 대통령이 된 2012년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장의 유죄를 선고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서울고법에서 재판부가 3년형의 선고를 내린 이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에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2012년 12월 이전에 박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향해 온라인상에서 비방을 시작했으며 종종 라이벌들을 북한 동조자들로 묘사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박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3.5%포인트 또는 100만 표 차이로 이긴 점을 들어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국정원 요원들의 온라인 비방 행위가 박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표를 흔드는 방식으로 그녀의 승리의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비록 선고가 무효였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피고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의 반대를 하는데 국정원의 중대한 기능과 조직을 이용했다. 그 요원들은 온라인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의 것으로 가장해 대선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김상환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의 모습이고요. 앞서 하급 시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전 원장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 금지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박 대통령과 국정원의 요원 모두 하급식 결정을 뒤집은 월요일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은 선거 때 국정원 요원들의 인터넷 활동과 관련해 지시를 한 것도 이익을 본 것도 없다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이날 판결 전날 선출됐다는 점을 들어 월요일 문 씨의 정당은 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스캔들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의 집권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여전히 대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하며 2012년 대선 결과의 정통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즈는 지난 2013년 6월 원세훈 전 원장 등이 검찰에 기소될 당시 국정원 요원들이 대선 기간 중 벌인 대선 개입 행적도 소개했다. 뉴욕타임즈는 국정원 요원들이 쓴 다수의 메시지들은 정부 정책들을 칭찬하는 데 불과했지만 다른 많은 메시지들은 대선에서 그녀의 경쟁자를 포함해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평가들을 조롱하는 것이었다며 고등법원은 국정원 요원들의 온라인 대선 개입 글들이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박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부터 가파르게 늘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트위터에서 국정원 요원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박 대통령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으며 그녀의 확고하고 올바른 안보관을 칭찬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며 반대로 그들은 문 후보에 대해 1970년 군부 독재에 반대하다 체포된 것에 대해 전과자라고 조롱했으며 문 후보를 유치하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거 공약을 실행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국정원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한 첩보를 위해 만들어졌다면서도 하지만 국정원은 계속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으며 현직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다른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이 같은 소식을 타전했다고 외신 전문 번역 사이트인 뉴스프로가 전했다. 자, 여러분, 이 국정원 사건 원세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김상환 판사의 친형이 뭐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 국정원에 이번에 이제 이 원세훈에게 유죄를 판결한 김상환이라는 이 고등법원 판사의 형이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이래.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이라 이 국정원 사건을 맡은 뒤로는 형하고 대화를 못했대.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자기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형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형이랑 대화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판결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
김상환 판사가 국정원이 원래 기능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앞부분에서 굉장히 그 국정원을 살려야 된다. 국정원의 명예를 되살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김상환을 규탄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지, 니네가? 아예 국정원은 없애야 돼. 국정원은 없애야 돼. 자,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 지금 잊혀져가는 사건들, 잠깐만. 그래. 이모 지금 아직 방송 중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해 줄래?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또 조카예요. 예.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자, 이 국정원 이야기. 김상환 판사가 원세훈에게 유죄 판결했다고 지금 규탄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도 맞불을 놔야 돼. 무슨 맞불이냐? 국정원 해체해라. 국정원 해체해라 이 부분으로요. 우리도 맞불을 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명박 때 국정원이 저런 댓글을 달았어.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그렇게 국정원의 지위에 맞지 않는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뭘 했냐면 2012년 여름이야. 2012년 여름에 서울시 공무원 사건이라는 사건을 터뜨려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탈북자인데 그 사람이 오세훈 때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2012년 1월에 북한에 허락 없이 갔다 왔다. 그래서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됐죠. 자, 그런데 2013년 여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요. 무죄 판결이 나. 왜? 국정원에서 제출한 증거인 평양에서 찍었다는 그 사진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백데이터에 사진 찍은 위치가 나와. 사진 찍은 위치가 연변이라고 떡하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양에서 찍었다는 증거 자료가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로는 뭐가 증거였냐면 여동생의 진술. 여동생이 오빠가 북한에 갔다 왔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게 국정원의 증거였는데 여동생이 법정에 와서 증언을 뒤집어. 국정원에서 압박을 하고 막 가둬놓고 그렇게 진술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진술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1심에서 유우성이라는 그 공무원이 무죄 판결을 받아. 그러자 박근혜 정부의 이게 중요한 거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직원을 심양이라는 중국의 심양이라는 데로 파견을 해요. 심양이 뭐냐면 중국은 이제 크게 나누면 우리 옛날에 간도 땅 거기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고구려하고 발해가 있었던 데 있잖아. 한반도 북부. 거기를 우리가 간도라고 불렀는데 그 고구려하고 발해 땅을 중국은 동북지방이라고 불러. 그래서 동북지방의 핵심 도시가 심양이야. 그래서 이 동북지방으로 중국 여행을 가려면 심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몇 시간을 또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심양으로 보낸 거야. 국정원 직원을.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지명은 동북지역. 그 다음에 이제 황하강하고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서 황하강 북쪽을 화북지방. 그 다음에 황하강하고 양쯔강 사이를 화중지방. 그 다음에 양쯔강 남부를 화남지방이라고 불러. 그리고 소위 그러니까 티벳 옆에를 뭐라고 부르냐? 서북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서북지방, 동북지방, 화북, 화중, 화남. 요게 이제 중국의 큰 지방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지배했던 고구려하고 발해가 지배했던 동북지방을 자기네 소수민족 땅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글을 훔치려고 그리고 조작질을 한단 말이야.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하고 심양으로 국정원 직원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유우성이라는 애가 북한에 들어갔다 왔다라는 출입국 기록 관리서를 띄워갖고 와. 그래서 유우성이 출국, 입국 뭐 이런 식으로 출입을 반복했다라고 출입국 기록을 띄어서 보내. 그랬는데 그 출입국 기록의 내용이
중국에 있는 원본하고 달라. 중국에 있는 원본은 뭐 입출출인가? 그래서 출입이 반복되지 않고 계속 나가기만 했다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는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걸로 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유우성의 변호인이 국정원에서 낸 이 자료가 사실이냐? 그러면서 중국 공안에다가 문의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중국 공안에서 이건 우리 문서가 아니다라고 답변이 온 거야. 그러면서 원본을 보내준 거야. 근데 국정원이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이 보낸 원본은 가짜다! 지네께 진짜다! 그러면서 주장을 했어. 그러자 변호인이 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중국 공안에 다시 물어본 거야. 그러자 중국에서 외교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유우성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2개는 진실이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제출한 2개는 가짜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국정원에서 지금 제출한 2개 문서는 중국의 공안 도장을 위조한 매우 심각한 범죄다. 범인을 넘겨라. 그래서 중국에서 외교 문제가 터진 거야. 그래도 국정원이 끝까지 막 이건 중국에서 뭐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막 물타기를 했어. 그러나 결론은 그 간첩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거. 간첩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중국의 명확한 입장이고 그 간첩 증거로 조작한 범인들을 넘겨라. 그래서 외교 문제가 된 거야. 그게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야. 그래서 결국 그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2013년 여름에 또 무죄 판결을 받아. 아니 2014년 봄에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쯤 되면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정원. 이명박 때 국정원이 또 사고를 쳤지. 인도네시아 외교관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들어가고 노트북 훔치다가 걸렸잖아. 국정원 절도 사건. 국정원 절도 사건. 그 다음에 악플 사건. 아니 문재인 안철수한테 욕한 건 이해가 돼. 근데 왜 남의 집 어린 딸한테까지 악플을 다냐고. 이 추저분한 놈들아. 인도네시아 절도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건 없애야 돼. 내가 볼 때는 국정원이요.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또 국정원에 대한 더 중요한 거가 있어. 뭐냐 하면 우리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봐요.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 그때 이미 북한에서 2009년 가을에 서해 5도를 침공하겠다라는 경고문을 띄워. 서해 5도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명박이 이제 딱 집권을 했잖아. 이명박 이전에 노무현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남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작게 5018인가? 그런 걸로 했어. 그건 어떤 전략이냐면 누군가 미상의 적이, 알 수 없는 적이 한반도를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한 수비 중심의 훈련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부시가 노무현 때 작게 5029라는 걸로 바꾸자고 가지고 온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일시에 무너질 때 갑자기 북한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권이 무너지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먼저 선제 공격해서 들어가서 점령한다. 그런 선제 공격을 원칙으로 한 전략을 짜갖고 온 거야. 부시가. 그래서 이걸로 한미연합 훈련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이 거절을 한 거예요. 지금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되고 평화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전략을 세우면 뭐가 되겠냐. 육자회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노무현이 반대를 한 거야. 결국 육자회담에서 부시가 왕따당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시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갖고 온 거야. 이명박이 냉큼 사인을 해줬어. 그래서 작게 5029라는 게 이명박 초기 2008년에 그냥 통과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2009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은 이전의 수비 중심의 훈련이 아니라 공격형 훈련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이제 그 당시에 2009년이니까 김정일이지. 김정일이가 이제 꼴통이 된 거지. 김정일 꼴통이 막 열받아가지고 뭐 서해 5도를 점령하겠다고 막
지랄 연명이 난 거야. 그때 그걸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때 국방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 사인을 알아본 거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정책을 이명박이 몰고 나가면 우리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 그러니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게 이미 2009년에 그 사람 누구지? 그 왜 노무현 때 행정관 했던 사람, 노무현 때 국방행정관 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인데, 무슨 박사 있잖아. 윤 무슨 박사야. 윤 무슨 박사가 무슨 유시민이야. 제발 좀 유시민 얘기 좀 하지 마. 약간 인간들이 하여튼 어떤 있어요. 지금 장난한 사람들 모두 강퇴시킬 거야. 그 박사 좀 찾아와봐.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뭐라 그러나, 가능성을 2009년에 이미 밝혔던 노무현 정부의 국방 비서관이 있어. 하여튼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2010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어. 연평도 피격이. 그날 내가 사인한이 많잖아? 내가 하여튼 3년 동안에 약속한 전주 한정식을 먹으러 전주를 갔는데, 한 숟가락 떴는데 연평도 피격 사건 터진 거야. 그래갖고 한 숟가락 먹고 올라왔잖아. 내가 그때 그 분노는 지금까지 사그러들질 않아. 내가 먹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 그런데 내가 올라왔고 내가 김정은한테 쌍욕을 해. 씨발 어디다 대고 총질이냐고, 어디다 대고 포격질이냐고 막 쌍욕을 했어. 그러면서 뉴스들을 쫙 찾아봤더니 2주 동안 이제 연평도 피격 사건이 막 도배를 해요. 열흘 동안. 근데 열흘이 지난 어느 날 국회에서 원사훈이를 불러, 국정원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야단친 거야, 국회의원들이. 네가 국정원장이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뭐냐? 북한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찍이 정부에 알려서 대책을 수립하게 해야지. 4명의 민간인이 죽고 40명의 민간인이 치명적인 영구 장애를 입는 피해를 입었어. 너 뭐 했어? 그래서 막 야단친 거야. 그때만 원세훈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연평도 피격이 11월이었단 말이야. 8월 달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요?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8월 달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요? 라고 보고를 해. 발언을 해. 박선원 박사. 고마워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회가 얼어붙은 거야. 뭐? 8월 달에 미리 피격 가능성을 발표했다고?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일을 벌인 거야? 그러면서 또 뭐가 밝혀지냐면, 그날 그 훈련 방식이 다른 때하고 달랐다. 그날 그 포격이 있었던 날, 연평도가 피격당한 날, 원래는 이 함포의 방향을 서남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북쪽을 향해서 쐈어. 그리고 북쪽을 향해 쏘는데 이걸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쏜 거야. 근데 이 포탄이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인데 그걸 6시간에 걸쳐서 따다당 쏘고 기다리고 따다당 쏘고 기다리고 그렇게 6시간을 쏜 거야. 그동안에 북한에서 3번 경고를 했다는 거야. 하지마라. 근데 마지막 2시에, 그러니까 마지막 12시인가에 계속 훈련하면 우리도 포를 쏘겠다. 그렇게 경고가 나왔다는 거야, 12시에. 그리고 2시에 북한에서 포를 쏜 거야, 연평도로. 30분 동안 초토화가 된 거야, 우리 연평도가. 근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전통문을 보낸 거야. 그것까지 밝혀졌어. 그러면 그 당시는 우리가 북한의 바다에다가 북쪽으로 바다에다가 포를 쐈잖아. 그거는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라고 해도 우리가 NLL이 있기 때문에 그 NLL 안에서 우리가 훈련한 거라고 우기면 우리가 유죄가 아닐 수도 있었어. 그런데 북한이 우리의 땅에다가 포격을 가한 거는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우리 군이 해주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 군이 그만하자고 그랬어. 이상하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바로 그 전날 이명박이
민간 사찰을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거야. 그래서 AP통신, AFP통신을 비롯해 세계 언론사가 이명박 물러나게 됐다. 이명박이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스캔들이 터졌다. 이명박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이게 전 세계로 타전이 된 거야. 그 전날 밤 10시에. 다음날 아침에 연평도 사건이 터진 거야. 그리고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너 미리 알려줬어야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8월달에 보고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명박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위기에 몰릴 수 있는 특종이 터진 다음날 아침, 평상시하고 다른 훈련 방식으로 포격을 하다가 우리가 피격을 당하자 그만하자는 전통문을 보냈어. 그런데 그 연평도는 이미 8월달에 석 달 전에 자꾸만 우리가 그 북한을 자극하면 피격당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온 상태였다. 이런 팩트가 밝혀진 거야. 그럼 왜? 이게 연평도 피격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그날 밤 안상수가 그날 오후에 국회를 갑자기 마무리를 하고 인천을 가. 그래서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이렇게 외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게 155mm 탄피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갖고 그러면서 기자를 불러. 연합뉴스 기자를 불러서 이리 와봐. 이게 탄피래. 그러면서 안상수가 넘겨줘.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자가 딱 보고 여기 상표 있는데 이거 보온병인데요? 그래갖고 보온병 사건이 그게 금요일이었어. 목요일인가? 목요일 오후에 보온병 사건이 터져갖고 금요일까지 아주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면서 보온상수가 생쇼를 일으켜. 그런데 그때 옆에서 155mm 탄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포병부대에서 장군으로 제대한, 포병부대에서 장군 별 달고 제대한 사람이야. 안상수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탄피와 보온병을 구분 못했다고 쳐. 포병부대 출신의 장군이 보온병하고 탄피를 구분 못할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국정원장이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보도했다는 뉴스는 여러분 못 봤죠? 여러분은 국정원장이 연평도가 피격당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는 기사를 몰랐잖아. 그런데 보온상수는 다 알잖아. 그지? 그게 보온상수 기사로 국정원 기사를 덮은 거예요. 국정원에서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발표했다, 보고했다, 그걸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상수가 가서 쇼를 한 거야. 그래놓고 얘네들이 나중에 그랬잖아. 자기네들은 이명박 정부를 몸으로 막았다고. 이명박 정부가 먹을 욕을 지들이 몸으로 막았다고. 그래서 지금 대가로 지금 지방 창원시장인가 하고 있는 거야. 대가로 공천받고. 그때 욕바지라 그랬잖아. 욕바지 무당이라고. 안상수가 욕바지 무당이라 그랬었어. 이명박이 먹을 욕을 자기가 대신 욕바지를 한 거야. 그 대가로 지금 창원시장 하고 있는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쇼였다니까. 왜냐? 이명박이 2008년 9년 동안 막 네티즌들한테 온갖 조롱을 받아. 미필이라고. 군 미필 사건. 근데 갑자기 안상수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너 행방불명이었잖아. 그 얘기가 막 떠돌아. 그래서 행방불명 안상수, 행불상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댓글에 이명박 미필 얘기가 싹 사라지는 거야. 이명박 군 미필 사건이 싹 사라지고 안상수 미필상수, 행불상수 이러면서 이명박이 먹을 욕을 안상수한테 돌린 거야. 예. 그게 이 여론 조작단의 작전인 거지. 쟤네가 그렇게 기가 막힌 애들이라니까요. 지금 16일로 이완구 임명 동의안을 넘겨놓고 지금 이번 주말 내내 어떻게든지 야당에게 덮어씌우려고, 지금 문재인에게 어떻게든지 덮어씌우려고 공작을 할 거예요. 자, 망치부인의 내일 뉴스, 내일 모레 이렇게 이번 주말에 어떻게든지 문재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이 무당벌레들과 이 메이저 언론들의 공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켜보자. 망치부인의 예상 뉴스, 내일부터 이
일요일까지 지금 이완구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과 새정연 의원들을 막 싸잡아 욕하는 그런 이 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걸로 막 댓글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켜보자. 내가 이제 지금 예측한 뉴스 중에 몇 개 빗나간 건 있어. 박근혜 지지율 상승 뉴스가 2월 지난주부터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빗나갔죠. 예. 망치분도 틀릴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예측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1월 말까지는 박근혜 지지율이 20%대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더니 그 뒤로는 박근혜 지지율 얘기가 뉴스에서 사라졌어. 그러면서 2월 지난주 중반에 박근혜 30%대라고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 반등이라는, 그러니까 왜 그 시장 돌아다니면서, 국제시장 가고 막 시장 돌아다니면서 쇼를 한 다음에 지지율 반등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그런 뉴스가, 내가 지지율 반등이란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진짜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그게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뉴스는 그들이 안 나오고, 계속 지지율 답보 상태. 최저 지지율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내가 볼 때는 아마 얘네들이 지난주부터 작업을 해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막 쇼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거라고 미리 초를 쳤더니 그 뉴스가 못 나오고 있나 봐. 근데 이제, 물론 그래서 빗나간 뉴스인지 아니면 미리 초를 쳐서 뉴스가 안 나온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나의 감은, 이번 주말에 어떻게든지 이완구의 문제를 새정연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문재인과 새정연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공작이 펼쳐질 수 있다. 어디서 그런 공작이 펼쳐지나, 한번 잘 감시를 하자. 그 얘기를,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예. 내가 아까 3시 반에 왔잖아. 그러면 3시 반부터 내가 지금 2시간 반을 방송한 거야. 그죠? 예. 내가 2시간 반을 방송한 거야. 내가 2시간만 한다 했는데, 꼴랑 2시간? 막 이러면서, 잠깐만, 뭐라고? 이거 무슨 뉴스야? MB 전 정권, 그래. MB 회고록. 이것도 또 다뤄야지. 그래, 알았어요. 내가 요거까지만 하고 내가 쉴게. 이명박 전 정권 실적을 훔쳐오고 숫자 조작하고, 김재남 MB 회고록의 4조 회수와 총 회수율 114.8%는 거짓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기회수금 이미 회수한 4조 원, 그리고 총 회수율 114.8%, 이게 이제 회고록에 나온 숫자인데, 요게 과거 정부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치 조작 등을 통한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지? 이제 이명박 뻥친 거는 뉴스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일상이 됐지. 입만 열었다 하면 뻥이니까, 이젠 사람들이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책으로 거짓말 하나 봐. 오죽 거짓말 하고 싶었으면 책을 다 냈겠어. 이게 그냥 일상이 됐어, 일상이. 뭐 이명박 거짓말 친 거는 이제 뉴스가 아니야. 그냥 뭐 하늘이 파랗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일상? 김재남 정의당 의원은 MB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 첫날인 12일 석유공사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회고록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이 회수했다고 주장한 4조 원에는 석유공사가 YS 정권 시절인 1996년에 시작한 영국 캡틴 다나 광고 사업 이미 2조 원을 그 당시 회수했고, 그리고 참여정부가 시작한 미국 앵커 광고 사업 이미 4,400억 원이 회수가 됐는데, 즉 2조 4,400억 원을 그 김영삼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회수한 건데, 요걸 갖다 지가 회수한 것처럼 이 자기가 회수했다고 주장한 4조 원 중에 2조 4,400억 원은 과거 정부의 성과를 자기의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또 1조 2천억 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한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의 회수금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은 그냥 거짓말이었다는 얘기네.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뻥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체 회수금은 이전 대통령의 주장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겨우 3,9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명박이 주장한 총회수율 114.8% 또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수치 조작과 억지 끼워 맞추기가 동원된 거짓말로 밝혀졌다. 석유공사의 경우 다나 하베스트, 사비아 페루 등 대형 사업의 미래 회수액 계산을 하며, 즉 미래에 들어올 돈을 계산하면서 유가를 부풀렸다. 진짜 성적 조작하는 진짜 양아치도 아니고 진짜. 예컨대 4대 유가 전망기관이 내놓은 향후 3년간 평균 유가 전망은 배럴당 66달러고 올해 평균 유가 전망은 58.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미래 회수금을 계산하면서 올해 전망치보다 무려 배럴당 31.5달러나 부풀려 꿈같은 미래 회수액을 추정했다. 야! 소프 엄마, 시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너 이명박이냐? 너 이명박이지? 아이씨. 화났구나? 아니 나는 신문 기사만 읽었는데 나한테 욕하고 그래.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네. 이명박에게 외칩시다. 야!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평균 66달러에 3년간 평균 66달러, 올해 평균 58.5달러인데 31.5달러를 부풀려가지고 미래 회수액을 추정해서 114%라고 뻥을 쳐? 이것들이 진짜 국민 알기를 무슨 호구로 하나? 아주 국민을 호갱으로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우리를 호갱으로 해야지, 호갱으로. 가스공사 역시 미래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사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캐나다 혼리버, 호주 GLNG 사업 등의 할인율을 비상식적인 6에서 7%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회수금을 과대 포장했다. MB는 이 같은 조작을 통해 자신의 자원 외교가 경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으나 지금 현실은 유가 하락으로 오히려 도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석유공사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캐나다 하베스트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 향후 몇 년 동안은 회수는 고사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로 지난해 2천억 원의 유동성 위기 대응 자금을 수혈받아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3천억 원의 회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계산을 했고 진짜 이런 10원짜리 진짜. 거기에 더해 올해 5,300억 원, 내년에 7,400억 원 가량을 회수한다고 거짓 계산하여 과도하게 회수율을 부풀렸다. 이러니 10원짜리! 또 다나 광구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조 4천억의 매출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인 1조 99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세전 영업이익은 1조 원 이상이라고 예상했으나 도리어 4,34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가스공사의 최대 사업인 호주 GNLG 사업의 경우 총 투자비가 3조 7천억 원 가량이지만 매각할 경우 2조 원 가량밖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낮추는 조작으로 4조 7천억 원 가량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 포장했다. 김 의원은 MB가 주장한 114.8% 회수율의 환상은 명백히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면서 MB 정권 당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일삼으며 묻지마 투자를 일삼던 자원공기업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산업부의 지휘하에 수치 조작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진짜 야!
아주 내가 사실 자원외교 뉴스가 다루기가 두려워. 우리 그 시청자들이, 예, 우리 시청자들 중에 암 환자도 많고, 이게 좀 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자원외교 자꾸 보여드리면 병이 악화될까봐. 또 누가 이런 영상을 갖고 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국회 국정조사 대상인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투자 회수율은 진짜 자꾸만 이렇게 뉴스를 갖고 오면 어떡해. 끝내야 되는데. 114%에 달한다며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묘사하며 수주 과정을 자랑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부실과 허탈감입니다. 현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터져나온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거짓된 회고록 뒤에 숨지 말고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질타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뭘까? 예상되는 반응은 사실 이미 그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의 비판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과연 그럴까?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하웨스트사의 계열사 나를 1조 3,700억 원에 사들였다가 부실이 거듭되자 5년 만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가격은 산값의 1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00억 원. 그나마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건 200~300억 원 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은 확인됐지만 무모했던 투자 과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메릴린치의 자문을 의뢰했는데 그 40억 달러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루 만에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날 투자 계약에 대해서 결정을 확정 지어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마침 또 메릴린치의 서울지사장이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했던 김백준 씨 아들이었고. 메릴린치에 들어간 자문료만 80억 원. 이 부분과 관련된 회고록의 언급은 이렇습니다.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효율성을 높이려 거액을 주고 자문을 받았다고 변명했지만 결과는 깡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국제자원시장의 투기자본과 큰손들의 배만 무분별한 투자는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투자 과정에서는 엉뚱하게 투기자본과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들이 1,0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합니다.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 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사업의 총 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이 투자 회수율은 지난해 12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급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신들이 의뢰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와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수조 원, 1조, 2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외부 평가기관과의 전망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수천억, 수조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못 믿고. 따라서 이 수치는 엄정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응 논리로만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는 우리가 떠안게 될 비용도 선물로 둔갑됐습니다. UAE 원전 수주 과정에 상대편 실력자였던 모하메드 왕 세제의
무상 석유 비축 요청이 선물로 표현된 겁니다. 무하메드의 제안은 한국의 UAE 석유 저장소를 만들어 동북아의 석유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다. 원전 이후에 무하메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UAE는 3년 동안 원유 600만 배럴을 공짜로 저장하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합니다. 임대료를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연간 121억 원, 363억 원의 임대료를 면제해준 셈입니다. 이렇듯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원 외교에 대한 의혹을 더 키우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담겨진 내용은 그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하고 싶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내가 심장이 약한 분들 이렇게 심호흡을 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심호흡의 방법이 틀렸다고 제대로 알려달래. 자, 심호흡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숨을 쉴 때 천천히 들이마셔서 배를 부풀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뱉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거 방송할 때 내가 이거는 방송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진짜 심호흡한 거 아니니까 그 진짜 심호흡을 따라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진짜 회고록 검증 몇 분짜린데요. 아니 인양반 때문에 방송을 못 끝내. 정말 우리 이거 다 본 거 아니야? 지난번에 이거 본 거 같은데? 9분짜리잖아. 안 돼. 너무 길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MBC 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500조 원이 넘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즉 국민의 부담으로 쥐어 짜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런 형편없는 경제 성과마저도 속보이는 짜깁기를 통해 자기 자랑에 이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거예요? 범죄 행각으로 인한 의원직 사퇴마저도 영웅담으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회고록이 아니라 거짓말 백과사전을 보는 듯합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치겠어. 근데 이거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 혐오 영상이라.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대 강국.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들고 나온 기치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747 공약으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혔고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저녁 먹어야 돼.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7%는커녕 김대중 정부 평균 5.1%나 노무현 정부 4.3%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성장률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 부분은 쑥스러웠는지 평균 경제 성장률 2.9%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이 재임 기간 중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2010년만을 언급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2010년 OECD 국가들이 평균 2.8%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6.1%의 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세계 금융위기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별 탈 없이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우리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곳들과 비교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2010년 싱가포르는 14.8%, 대만 10.7%, 홍콩도 7.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6.1%로 꼴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꾀한다며 5년 동안 정부 추계로만 63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실시했습니다. 또 4대 강에 22조 원을 쏟아부었으며 인위적인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수출 대기업들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을 올린 반면 토지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의 공공부채는 244조 원이나 더 폭증했습니다. 더구나 가계부채도 3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공공과 가계 부분의 부담으로 만들어낸 성장률이 겨우 2.9%에 그쳤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환율 효과와 재정 지출 효과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 적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처럼 사실 은폐와 왜곡을 통한 자기 자랑은 청계천 보건사업과 관련한 대목에서도 등장합니다.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려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점차 너무 혐오야, 환경과 혐오. 사람 중심으로 생각이 변해가면서 뭐 환경과 사람 중심? 환경, 그리고 보편적인 비전을 갖게 됐다. 후일 서울시장이 되어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숲을 조성할 때 이때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됐다. 나는 상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큰 원칙을 세우고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지시했다. 다 같이 외쳐. 공직자들은 4천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설득 작업을 벌이는 동안 상인들과의 신뢰도 쌓게 됐다. 이런 신뢰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청계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청계천에서 쫓겨나 가든파이브로 옮겨간 상인들은 2주 6년이 돼가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은행 대출 받는 게 있잖아요. 이자 내야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사는 안 되지, 그건 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5년 동안의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현찰 들이밀다 보니 전부 다 빚더미 올라앉았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상인들은 4천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명박 시장은 이쪽에 온 기억이 한두 번 정도? 4천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4천여 차례면은 하루에 한 번을 만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청계천 복원 반대에 비대위가 있었어요. 청계천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같이 합심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체가 결성이 됐으면 거기에 와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협의하는 게 그게 이제 숫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100명을 서울 청계천에다가 풀어가지고 100명이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는 것도 그 개념에 들어가는 건지 그 개념을 저는 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 1996년 동아일보가 저질 코미디라고 정의했던 이른바 이명박 사건은 단순히 선거 비용을 법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출해 문제가 되는 통상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뿌렸다는 돈만 무려 7억 원가량이었고 부정선거를 도왔던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년 뒤인 1999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인 도피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이 되면서 범인인 정을 알면서 도피시킨 건 명백하다 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에서도 자신은 관행적인 범죄만 저질렀고 용감하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종로에서의 승리는 기성 정치권에 나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야권은 물론 대선 TV 찬조 연설과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비롯된 당내 반감의 잔재도 남아있었다. 결국 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서 1심과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의원직에 집착하고 연연할 이유가 없었다.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들고 김수환 국회의장을 찾았다. 그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정치 경험이 짧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끄세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밖에 자신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시장 경제에 싹이 텄다. 노조법 개정과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 노사 관계를 선진화시켰다. 국민과의 소통에 목이 말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다 등 국민 대다수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녹색기후기금, 한EU FTA 등도 모두 자신이 앞장서서 성사시킨 것들로 묘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대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그 세 가지 중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책엔 자기 합리화와 자랑을 위한 사실 왜곡, 짜깁기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무엇보다 자화자찬을 경계하면서 사실에 근거할 것, 솔직할 것, 그럼으로써 후대의 실질적 참고가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책이 후대에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 참고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벌써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자서전을 쓰면 국민의 분노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미치겠어. 그래서 저 지금 이명박 회고로 검찰 수사받기 시작했다니까. 어제 검찰 형사 6부에 저기 배정이 됐대. 저기 공무원 비밀 엄수 유지 의무를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요거 2개인데 내가 볼 때 저거 허위사실 유포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실장님, 국회 협력관입니다. 국회 현재 상황. 새누리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처리를 표결 처리하기로 입장 정리.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장에서 대기 중. 뭐 그럼 나더러 이제 방송 계속 해달라는 거야? 오늘 끝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난 이렇게 봐요. 예. 오늘 통과시켜. 오늘 저기 이완구를 새누리당만 들어가가지고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거야. 그럼 내년 총선은 그냥 뭐 앉아서 정리되지 않겠어? 해! 가서 해. 응. 마음껏 해봐. 새누리당 의원 149명 확보, 과반은 148명.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300명인데 그 중에 지금 통진당 의원 5명이 의석을 잃어가지고 299명이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295명이 국회의원 재적이야. 그 중에 과반수면 148석만 있어도 단독 처리가 가능해.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149명을 확보했대잖아. 그래갖고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야. 한번 통과시켜 봐봐. 어떻게 되나. 그걸 통과시켜서 니네가 이제 뭐 삼천교육대 만들고 국민들의 언론의 그 기자들을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고 뭐 그러겠다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난 말리지 않겠어. 진짜 한번 해보길 바래.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번 명절에 이번 이 2월 설에 이 근거 없는 통진당 해산 그 다음에 원세훈의 저기 부정선거 유죄 그리고 이완구 총리 인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한번 해봐. 망치님도 조심하세요.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 나는 빨리 이 그 허접한 영혼을 떠나 밤마다 그들의 꿈자리에 찾아가는 게 내 꿈이니까 죽이고 싶으면 빨리 죽여봐. 자, 그리고 이제 야당은요. 나는 야당은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봐. 표결에 불참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얘네들이 익명으로 할 수 있어. 익명으로 해가지고 야당에게도 야당의 이탈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당은 모두 나와야 돼. 야당은 모두 이 투표에 불참하고, 그리고 새누리끼리만 투표하라 그래. 새누리끼리만 투표해야 거기서 누가 이탈을 하든 말든 지네들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근데 아마 새누리당도 저렇게 지네가 단독으로 처리 못할걸? 지네가 단독으로 처리해봐. 그럼 내년 총선에서 박살나는데, 내년 총선에서 박살나는데 통과되겠어? 그러니까 몇 명이 이탈을 하겠지. 적어도 이 제정신이 있는 의원이 설마 2명도 없을까? 근데 과반 이상이 제적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지? 이게 제적은 148명만 되면 국회가 열려. 그 다음에 거기서 148명 중에서 절반이니까 75명만 찬성하면 이완구가 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책임은 새누리당 의원들 전체가 지겠지. 149명 중에 75명이 찬성을 해서 이완구를 한번 총리를 만들어 봐봐. 그러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 전원이 져야 될 거야. 그러면 새누리당이 지금 혹시 그건가? 지네들이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지네가 부결시키고 우리가 막아냈다 그러려고? 그래서 오늘 처리한다는 거야? 아니 근데 아까 새정치연합이랑 새누리당이랑 합의했다며? 본회의 일정만 연결하기로 했지 처리 합의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16일날 그 표결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건 오버였던 거네. 그래서 내가 그 속보에 속지 말라는 거야. 16일로 아까 그랬잖아요. 16일에 총리 후보 투표하기로 합의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 속보는 일단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속보는요 90%가 오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방송에서 속보 얘기하지 말랬잖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 일정만 16일에 하기로 했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 동의안 처리 합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 일정만 합의한 거지 안건을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 반대는 여전하다. 입장이 바뀔 것 하나도 없다. 다만 의사 일정만 수년하기로 한 것이라고 거듭 이 후보 인준 합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오늘 본회의가 이날 본회의로 연기됐다고 보면 된다. 안건 부분은 다시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오늘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있어서 우리는 본회의가 23, 4일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우선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한 것에 합의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완구를 처리하는 건 완전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그냥 지들끼리 모여갖고 지들끼리 날치기로 통과한다는 얘기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야. 지금 오늘 새누리당이 지네끼리만 모여갖고 149명 됐다고 오늘 이완구를 통과시켜주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니에요? 그치? 한번 찾아봐봐. 이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일걸? 왜냐하면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돼야 열 수 있어.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 일정을요, 지금 16일날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잖아. 그리고 이게 이완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본회의는 16일날 하기로 해놓고 지들끼리 국회를 열어서 이완구를 통과시키면 이거 국회 선진화법에 안 걸려? 지들끼리만,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합의된 일정은 16일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건데,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누리당이 지금 이완구를 통과시킨다는 게 이게 지금 합법적인 거야?
이게 이제 합법적인 거예요? 법안이 아니라서 상관없는 거야? 아, 선진화법은 법안만 해당돼서, 그러니까 총리 인준은 법안이 아니라서 상관없는 거야? 아, 참 대단하네. 아,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 상정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총리 인준 문제는 법안이 아니라 지들끼리 날치게 해도 된다. 그런 거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올해 이제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뭐 삼청교육대 새로 만들고 바른 말하는 언론인들 다 때려잡고 죽는 줄 모르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에 이제 뭐 히틀러 나치당처럼 뭐 압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통과시키나 보지? 녹취록 완결판 내용이 떴네요.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오늘 팩트TV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지켜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 내일 또 모여서 상황을 진단해 봅시다. 예, 내일 또 모여서 상황을 진단합시다. 쟤네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박근혜 고집, 박근혜 오기와 불통,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이 철면피, 이걸 갖다가 무조건 야당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야당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짜고 있는 중인데, 오늘 밤에도 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지켜보고 내일 낮 2시에 다시 만나가지고 상황 점검을 합시다. 선동당하지 맙시다. 누가 선동을 했어? 내가? 네가 흔들린 거지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참 웃긴 놈이야. 너 나중에 경찰에다가 신고하겠다? 망치 부인이 내 마음을 훔쳤어요 막 이러면서 절도죄? 아니면 뭐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그러면서 너 뭐 망치 부인 방화죄로 신고할 거야? 아우 정말 웃긴 애들이야. 이 노래인가? 내가 잘못 알았어요. 잠깐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우리 딸 졸업식 갔다 오느라고 오늘 방송을 3시 반에 시작해서 기어이 결국 3시간 채웠군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놔주질 않아서 결국 3시간 채우고 제가 이제 물러갑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초콜릿, 그리고 스티커로 망치부인 방송을 후원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또 그 다음으로 추천해주신 3,901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송하다가 이 맥을 놓칠까봐 제가 이름 못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후원하신 분들 이름 불러드리면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마음 아프실까봐 못했으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해서 팟캐스트와 또 유튜브에 올려주실 세월호님, 참세상 세월호님,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공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팟빵 쥐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망치부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전화하지 마시고요. 010-2294-2016으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10-2291-2016을 망치부인이라고 저장하신 후 텔레그램을 받으시면 망치부인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텔레그램을 깔으신 다음에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010-2294-2016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돼요. 어제도 두 분이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서 저한테 비밀번호가 왔어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딸의 졸업을 보면서 오늘 딸의 졸업식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1년 동안의 그 사진들 쭉 보면서 한참 웃다가 문득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저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네. 아마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아이들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을 그렇게 사진 기록으로 남겼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틀어주려고. 그 1년 동안이 고스란히 사진으로 남아있을 아이들이 그렇게 어이없이 죽어간 날, 작년 4월 16일입니다. 이제 곧 1년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와, 그리고 이 304명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2월 14일에 우리 망치부인 팽목항에서 범국민 대회가 있다 그래서 모이기로 했어요. 네. 자, 그랬더니 그 범국민 대회에 참여하는 죄송해요. 그 얘기를 못했네. 혹시 여러분들 일정 짜실 때 도움되시라고요? 팽목항 여기 보니까요. 그 강서 양천에서도 출발합니다. 오목교역 2월 14일 오전 8시에 오목교역에서도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도 출발한대요. 오후 1시에 2월 14일 오후 1시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도 출발하는 차가 있답니다. 그리고 안산합동분향소에서는 14일 오전 1시에 출발한대요. 그리고 수원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14일 오전 0시. 자, 요 네 가지 내용. 그 여러분들 혼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 들어가서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참가비가 4만 원이었는데 요런 건 2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오목교 현대백화점 앞 후문에서 출발하는 차는 2만 원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실 수도 있어요. 강서 양천 주민들. 강서 양천 주민들은 2만 원을 내고 팽목항으로 가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산합동 분향소는 참가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안산합동 분향소에서도 출발하는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원행궁, 수원 화성행궁에서 여기도 또 2만 원이네요. 수원 화성행궁에서 출발하는 수원버스도 2만 원을 내면 가실 수 있다니까. 식대나 간식은 개별 부담이랍니다. 그 여러분들 이 참가비는요, 버스를 대절하는 비용이에요.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비용이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렇게 좀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혼자서 운전해서 가는데도 한 1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이 버스편을 이용하시면 가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망치부인과 팽목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망치부인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문재인 당대표도 온다대?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모이는 분위기인가 봐요. 자, 이거 공지사항 내일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꼭 해주시고요.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 일찍 전화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찍 전화를 하셔야
그 차량을 한 대만 주문할지 2대를 부를지를 결정하니까 여러분들 참가하실 분들은 오늘 아신 분들 중에 이용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예, 그 오시는데 무리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14일 팽목항에서 만나요. 예, 자 다시 마무리 들어갑니다. 예. 아, 팽목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올까요? 뭐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요. 몇 명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갈 겁니다. 문재인 대표도 온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 16일 이후로 우리가 303일 동안 기억해왔던 세월호 사고, 이제 좀 진실 좀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인양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비용도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4천억이니 1조 원이니 그거 아무 근거가 없답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면 이명박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고 그들을, 이명박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혈세가 그렇게 아깝다면서 이완구 같은 사람 총리로 만들겠다는 당 용서하면 안 됩니다. 2월 14일 가능하신 분들 팽목항에 모여서 여러분들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녹음 녹화해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날씨가 또 추웠어요. 그죠?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지만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도 봄이 오는 그때를 기다려봅니다. 민주주의의 봄은 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무거운 수레에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답니다. 우리가 멈추면 도로 굴러 내려가 버린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되는 민주화의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면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당신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조국,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손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내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망치 부이는 낮 2시 생방송 시사서방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뉴스가 있으면요, 뉴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올리세요. 내일부터는 중간에 올라오는 거 안 틀어줄 거야. 망치 부인 방송에서 틀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자료실에 2시 이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예. 자, 또 협박질이죠? 예. 자, 내일 낮 2시에 만납시다. 우리 시청자들 오늘 퇴근을 못했잖아, 그냥.